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한다라는 우려도 별로 없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밸류에이션과 주가의 절대 지수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받을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또 좀 영향이 클 수 있고, 또 하나는 올해는 수혜와 피해 섹터가 굉장히 좀 크게 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분산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한 달 반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하더라고요. 언제 과연 우리가 탈출 버튼을 눌러야 하냐. 남들이 다 탈출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탈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결국은 이제 미국 중심의 AI뿐만 아니라 중국의 AI 기업들의 브레이크스루도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딥시크라는 중국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중국의 로봇이라든가 중국의 에이전틱 AI가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I 안에서도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한국 이렇게 좀 다변화 분산화 시킬 필요가 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오늘은 삼성증권 윤성모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새해 들어서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는 코스피를 보는 것도, 물론 일단 베이스는 기분이 좋은데 야, 이렇게도 오르는구나 싶기도 하고 여러 좀 감회가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증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앞으로 끌고 가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랠리에는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한 이익 상향 조정이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이익 성장, 즉 펀더멘탈에 드리븐된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사상 초유의 지금 5천선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동차가 또 싸 보이고, 자동차가 올라와 보이니까 또 조선 방산 원전도 싸 보이고, 이렇게 순환매가 연초부터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연간 전망을 내놓으셨습니까? 근데 종목은 어느 날 종목이 급등해서 이제 목표 주가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기계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새로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제 목표 주가를 새롭게 좀 상향 조정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도, 연간 전망 코스피 밴드를 11월에 냈는데 이게 한 2달 만에 그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11월에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발간하셨던 연간 전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 기준치를 도달을 했고, 그때 4,900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한번 업데이트는 또 하셨죠. 이런 경우도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 흔치 않습니다. 1월 중반, 1월에 반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도 흔치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뒷단에는 사실 반도체 이익이 이렇게 급증한 것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삼성전자 이익을 이제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90조 정도 보는 게 굉장히 세게 본다. 2026년도 영업이익 90조라고 하면 굉장히 큰 어닝 숫자였는데, 그랬던 것이 외사를 중심으로 해서 130조, 최근에는 150조가 넘는 이익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코스피 전체 이익 상향 조정 폭의 거의 70%가 넘는 수준을 지금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덩치가 큰 업체의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것도 사실은 연초 들어서 불과 2, 3주 만에 유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코스피 밴드 상향 조정도 굉장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오르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도 역시 기분이 좋다라는 걸 전제하에,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나 찝찝함도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은 그냥 계속 즐겨가는 장이세요? 현업에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익 추정치도 오르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과거 랠리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편안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지금의 이런 반도체 품귀 현상이
사실은 이제 이런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트 가격이나 디바이스 가격은 또 올라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저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EPS 추정치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멀티플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속도에 대한 고민은 언젠가는 해봐야 될 것 같고 때문에 뭐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보긴 봐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믿음이 있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업데이트된 삼성증권의 예상 코스피 밴드는 상반기 어떻습니까? 저희는 하단은 4,300에서 상단은 5,400 밴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보는 근거에는 현재 뭐 저희를 포함해서 시장의 ROE 전망치가 약 12.7%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추정을 할 때는 한 10% 정도 할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워낙 최근에 많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12.7% ROE에 현재 1.4배 정도의 PBR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가 9.8% ROE에 1.58배 정도 프라이스드북에 거래가 되고 있고 비근한 독일 같은 경우도 11.8% ROE에 한 1.75배 정도, 즉 비슷한 ROE대의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PBR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 ROE에 이 정도 PB라면 물론 가파르게 올라온 것은 있지만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된 영역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증권사의 연간 전망 목표치가 저점에서 한 300포인트, 고점으로 한 700포인트를 올려 잡았는데도 ROE나 PBR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평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거 보고 외국인들도 좀 적극적으로 계속 담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반도체가 좋다라는 것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게 모두의 컨센이니까 반대로 센터장님께는 그러면 우리가 좀 변수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 뭐 때문에 우리가 출구가 어디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변수라고 하면은 단기간에는 이제 가장 큰 것은 트럼프발 이 지정학 변수가 좀 크겠죠. 네. 이 지정학 변수가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지, 뭐 그린란드를 포함한 베네수엘라라든가 사상 초유의 어떤 지정학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지정학 변수의 배경에는 결국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와 맞물려서 또한 이제 연준의 최근에 독립성 이슈라든가 예. 연준 의장의 이제 신임 의장 선임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에 결국은 깔때기처럼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의 금리, 특히나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로 대변되는 장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억해 보시면 이제 지난해 4월 전후로 해서 소위 리버레이션 데이 전후로 해서 트리플 약세, 즉 네. 금리와 채권과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또 달러와 주식 이 트리플 약세를 기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 또 행여나 이제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분간 이 금리를 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이슈나 지정학적 이슈 관련했을 때 지난해 4월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때 다 충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은 답안지는 타코 트레이드였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지정학적 변수에 대해서 타코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지 아니면 너무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가볍게 생각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특히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중간 선거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타코 트레이드가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과 주가의 절대 지수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받을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또 좀 영향이 클 수 있고 또 하나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 유불리, 수혜와 피해 섹터가 굉장히 좀 크게 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뭐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올해는 좀 분산 투자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 저도 후반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고 또 그 변수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주신 게 결국 연준의 독립성과 다음 차기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시장에서 일단 케빈 둘 중에 한 명은 될 것 같긴 한데 케빈은 케빈인데 뭐 햇셋이냐 왓이냐입니다. 매일매일 약간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왓이 쪽으로 기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매파는 매파인데 막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 차기 의장 결과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케빈 햇셋보다는 케빈 워시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워시는 사실은 온건한 매파라기보다는 오히려 비둘기파에 좀 가까웠었던 전력이 있는 분이고 또 연준에서도 근무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친화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 햇셋 대비해서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햇셋보다는 시장이 미치는 어떤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지 않을까, 좀 완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은 또 다시 이제 다른 분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블랙락에 계신 분이 또 좀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보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조차도 이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좀 반대하는 기류가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이것도 타코처럼 좀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로 치면 트럼프보다 파월이 더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워낙 연준 차기 의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과 또 셈법이 많이 묻어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간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맨날 좀 누가 될지 뉴스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변수들은 체크해봤으니 그러면 기대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는 해봐야겠습니다. 뭐 AI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연간의 주요 모멘텀들은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굉장히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이 된다라는 게 뭐 지난해 말부터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아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비단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외 지역의 경기 모멘텀도 그동안에 이제 했었던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 모멘텀이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에 지금 육박하는 그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뭐 한 3, 4개월간은 인플레가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고 또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한다라는 우려도 별로 없는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한 달 반쯤 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이제 IB들이나 여러 그 리서치 펌들을 만나 보면 놀라운 것은 올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베어리시하신 분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올해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전에 베어하게 보시던 분들도 올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많이 바뀐 그런 상황이어서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놀랐었고요. 다만 몇몇 안 되는 이제 베어 캠프들의 주장은 2027년도가 걱정이 된다. 27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부랴부랴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26년 말 정도서부터는 슬슬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베어 캠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이제 인플레가 늦게나마 뭐 이제 26년 말이나 27년쯤 해서 슬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워치를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7년에 대한 걱정은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보면 한 올해 3분기부터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나 우리 시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얘기 나눈 게 있습니까? 그때 나가셨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뭐 굉장히 원화 약세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수준까지 펼쳐졌고 최근에 뭐 하는 총재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수출도 잘 되고 경상수지 흑자 폭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페이스대로라면 사실은 수출 성장률은 점점 가팔라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달러가 부족한 현상은 아닌데 달러는 넘쳐나는데 실질적으로 달러에서 원화로 이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정책 당국자들도 이제 똑같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은 저희는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방향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는 있고 센터장님께서 그 관할하는 분야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유동성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부의 이런 기조나 그러니까 해외 투자보다 국내 투자를 조금 더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 발표들이나 뉘앙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유동성에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물론 짧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큰 흐름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RIA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이제 나간 돈들을 국내로 환류시켜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계좌가 제가 알기로 2월부터 아마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 부분은 이익을 보고 있는 어카운트 계좌의 경우에는 결국은 프로핏 테이킹을 해서 세제 혜택까지 같이 인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투자 어떤 기관들을 향으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누적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또 2월 되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저도 그러니까 ETF 자금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12월 말쯤에 해외 주식형 ETF 잠깐 주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달러가 원화 자산으로 바꿀 정도는 아니고 잠깐 주춤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또 이게 어떤 유동성의 움직임으로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잠깐 뭐 변수로 환율 얘기해드렸습니다만은 모멘텀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AI와 관련된 모멘텀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더 뜨거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AI는 굉장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CES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본다면 AI의 수요 성장 은 뭐 올 한 해에 끝날 이슈는 아니고요. 네. 최소한 27년도 중반 이후는 가야 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미스매치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AI 고점에 대한 논란은 올해 안에는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고점 논란이 있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CES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픈 모델들이 나오고 또 각 산업마다 이제 그 특화된 모델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추론하려면 어마어마한 칩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게 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갑자기 자율주행 모델을 알파마요라는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루트라는 로봇 모델을 갖고 나왔고 이런 것들이 산업마다 만약에 새로운 소스의 오픈 소스 모델들이 나오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CES에서
증명이 된 것도 결국은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랠리에 일정 부분 불을 지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님을 1년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서 좀 긴 시계열에서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AI가 모두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좋은데 또 언젠가는 물음표 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분명히 어느 구간에선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자금 규모만 보더라도 이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투자 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서 우리가 안심하고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어떤 순이익 이 개선에 대한 의구심으로 우리가 좀 조심할 때가 올 것인지 좀 연중에 갔을 때 어디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방점을 두고 AI 산업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AI 사이클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인바이트가 돼 있고요. 네. 어느 누구도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하냐면 분기마다 실적 발표 때 모든 빅테크 회사들, 모든 회사들이 투자 규모를 이야기하고 네. 그 투자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투자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디바이스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분간은 이 투자 규모를 발표할 때마다 시장의 반응,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얘기를 사실 이제 한 달 반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하더라고요. 언제 과연 우리가 엑sit 버튼을 눌러야 하냐, 언제 탈출 버튼을 눌러야 하냐. 남들이 다 탈출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탈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네. 나만 홀로 판단을 해서 탈출 버튼을 할 수 있는 어떤 게이지가 있지는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공통된 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9월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문가들이 탈출 버튼을 눌렀다가 그 이후로 반도체 상승분을 전혀 먹지 못하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섣부르게 먼저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올해 뭐 다른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ROI에 대한 어떤 중요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되 지금은 좀 파티 시간인 것 같고 모멘텀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AI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데 BAI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산업군 중에서는 여기는 올해 괜찮겠다 싶은 섹터가 혹시 있으실까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에 미중 간의 갈등이나 트럼프 발로 인해서 조선이라든가 네. 원전이라든가 이쪽의 수주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상으로 반도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반도체가 랠리를 보일 때는 상대적으로 조선방산 원전 이쪽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요. 조선방산 원전이 랠리를 보일 때는 또 반도체가 약간은 수급상으로 주춤하는 그런 네. 모양새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와 조방원은 또 별도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헬스케어라든가 또 증시거래대금이 워낙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본다면 저희는 이제 AI 안에서도 조금은 분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 중심의 AI뿐만 아니라 중국의 AI 기업들의 브레이크스루도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초에 딥시크라는 중국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보면은 중국의 로봇이라든가 중국의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또 사실은 파격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I 안에서도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한국 이렇게 좀 다변화 분산화 시킬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AI와 넌 AI 중에서도 조금은 분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고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스트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예상이 되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주에 대한 관심들도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원전 그리고 헬스케어의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주들에 대해서 또 중간 선거 앞두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중국 AI 기업에 대해서도 언질을 해주셨는데 참 이게 특히 중국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전망하고 실제 투자하고 참 매칭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 AI 기업 쪽으로도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로봇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사실 로봇도 이제는 그냥 AI 주로 같이 묶어가는 맞습니다. 분위기. 피지컬 AI로 분류가 예. 되니까. 네. 네. 현대차조차도 이제 피지컬 AI 종목이 돼버려가지고 차가 얼마나 팔리는지는 이제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AI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섹터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이제 분산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순하게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 섹터들에 대해서 분산하세요는 저 정도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센터장님 수준에서 이제 변수들을 해칭하면서 어떻게 분산 투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식 시장 내에서의 분산이 가장 이제 용이한 방법이겠죠. 네. AI 안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의 분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AI에만 너무 몰빵하기보다는 넌 AI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어떤 방산이라든가 지정학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력 기기 뭐 사실은 많이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탈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추려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보면 시총 기준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한 시총이 거의 한 1,600조 정도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60조일 때 불과 일주일 전에 이게 1,600조인데 현대차가 60조면 로봇 주식으로 너무 싼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지금 생각으로 90조까지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도 싸 보이고 뭐 그 이외에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반도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싸 보이는 게 사실인 구간이고 네. 심지어는 오늘은 뭐 2차 전지 종목까지도 순환매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환매는 여러 군데로 좀 돌 수 있는 여건입니다. 워낙 시총이 반도체에 크게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만 펀더멘탈이 지속이 되는 이 업종의 경우에는 버틸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는 섹터의 경우에는 쉽게 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분산은 이제 채권일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채 금리가 이제 4.2% 10년물 기준으로 4.2%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국내의 경우에도 뭐 3%대 중후반 이상 또 일부 이제 크레딧물 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리 측면에서 4% 이상의 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과 채권의 또 분산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한 뷰는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단기간에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두레이션이 긴 중기물, 장기물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캐리 관점에서 이자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면 4% 정도 수익률이라면 어느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요. 그 피크를 딱 정확하게 잡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도 일드 수준이면 괜찮겠다. 정기금 금리보단 낫겠다. 네. 싶은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은 락인을 하고 위험 자산의 일부 할당하는 그런 투자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유인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유로 그 채권의 자리를 금으로 대신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채권이 물론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지금으로서 썩 매력적이지 않다 정도 표현이 좀 됩니다. 네. 금 투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 비중을 금으로 대신하는 거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중기물과 장기물에 대한 채권은 특히 국채는 조금은 이제
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 뒷단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파월 의장, 미국 연준의 어떤 독립성 이슈라든가 또 글로벌리 지금 다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장기채를 더 발행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즉 재정의 어떤 악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총합적으로 본다면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각광받는 투자가 결국은 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래서 달러가 이 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금은 굉장히 예측하기 또 좀 어려운 영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분산 관점에서 달러 플러스 채권 플러스 금도 일정 부분씩 할당해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과 관련된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잠시 들어봤고요. 또 한편으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난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연말이 갈수록 좀 자주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그렇고 뭐 소득 수준도 그렇고 심지어 주식 시장에서도 K자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대형주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걱정 없어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형주는 과매도 구간이 될 만큼 사실 같이 흐름을 못 따라갔거든요. 올해도 이 흐름은 좀 계속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이 K자, K-쉐이프 이코노미, K-쉐이프 마켓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네. 같고요. 글로벌한 현상이기도 그렇죠. 하고 더더욱이 지금의 어떤 매크로 정치 경제적 상황 자체가 사실은 결국은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언제든지 변수라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 삼으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포인트 삼아 여쭤봤고 이거는 진짜 가벼운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소회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시가총액 상위 보다가 현대차가 시총 3위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의미부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는 이제 뭐 자동차라는 걸 뛰어넘어서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이제 포지셔닝이 됐고요. 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자율주행과 로봇을 하면서 빅테크 기업과 이 추론과 칩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쉐어하는 업체가 불과 4개밖에 안 됩니다. 네. 4개 중에서 가장 싼 회사가 현대차이고요. 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퍼가 10배인데 나머지 3개 업체들은 20배, 뭐 50배, 100배에 육박하는 밸류에이션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벨에서도 사실은 뭐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성공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꿈을 좀 꿀 수 있는 주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CES에서 굉장히 잘 어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대차가 시가총액 98조 원이고 기아가 68조 원 정도 되니까 66조 원 정도 됐으니까 둘이 합쳐서 이제 164조 원인데 다른 로봇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면 싸다, 네. 싸 보인다라는 것도 지금의 급등을 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3위에 올랐길래 한번 가볍게 질문 드려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올 한 해 연간 전망을 하면서 최상의 시나리오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 상상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석을 해보셨으니까 밴드가 나왔을 텐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좀 머릿속에 있는 거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가 좀 미국의 중간 선거가 굉장히 큰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자들은 이제 지금 그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뭐 채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의회와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당이 이제 되는 스플릿 거버먼트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이후에 증시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굉장히 좀 극단적인 레토릭이라든가 극단적인 정책을 의회가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거기에 더해서 일정 부분 시장이 원하는 트럼프식의 어떤 정치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좀 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극단적인 것들,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극단적인 것들은 좀 순화되는, 소위 순한 맛 트럼프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중간 선거 이후에 증시는 좀 더 리레이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레임덕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도 크게 오르지 않고 관세도 생각보다 더 여기서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반대는 뭐 변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전쟁서부터 지정학서부터 네. 금리 올라가고 인플레 올라가고 뭐 사실은 매일매일 걱정스러운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건 채권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주식 시장을 내리누르고 모든 위험 자산 가격을 내리누르는 시나리오가 된다면 생각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없어 보이고 또 연준도 지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 룸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총탄은 있다. 연준이나 어떤 정책 당국들의 총탄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거나 그렇게 깊게 조정폭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비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낮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게 지난해 연말 하반기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긴 한데 사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올라가는데 우리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우리가 더 많이 떨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 민감도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국 시장의 어떤 리질리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보는 데에는 뭐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경주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조선이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하고 있고 방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하고 있고 원전 전력기기라든가 또 최근에는 K-웨이브로 인해서 엔터 업종들이 또 많은 돈들을 벌고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엔진과는 다른 굉장히 2단, 3단, 4단 엔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장착이 된 게 첫 번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수급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 자금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서 이 증권으로 넘어오는 소위 머니무브 현상도 지속이 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은 퇴직연금 부분입니다. 네. 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따박따박 매달 이 꽂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뭐 ETF 쪽에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돈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의 기본적인 체력이 과거보다는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레벨업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쉽사리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